당신은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도 다 갚았고 자녀도 독립했으니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20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겁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착각이었다. 오늘은 은퇴 계획이 무너진 한 부부의 현실을 통해 왜 우리가 예상한 생활비가 늘 어긋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늦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3세 박성호 씨와 아내 이정희 씨는 30년간 맞벌이를 하며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들은 나름 든든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국민연금 180만 원, 그리고 약간의 예금.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도 있고 자녀도 결혼했으니 월 220만 원이면 충분해. 그들의 계획표에는 식비 80만 원, 관리비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기타 생활비 90만 원. 아무리 봐도 부족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그 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건 병원비였습니다. 박 씨는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달 약값 7만 원, 정기검진비 5만 원. 큰 돈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정희 씨는 무릎 통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매주 3만 원짜리 물리치료가 한 달이면 12만 원. 치과 임플란트를 하면서 갑자기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퇴자에게 의료비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비였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린 건 경조사비였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이 부부도 그랬습니다. 자녀 결혼, 조카 결혼, 친구의 환갑, 장례식.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 못 가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한 해 경조사비가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현역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인간관계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박 씨의 말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였습니다. 그들이 은퇴 계획을 세웠던 2018년과 지금의 식료품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란 한 판이 4,000원 하던 때에서 8,000원이 되었고 관리비는 5년 새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연금의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부부의 체감 생활비는 매년 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금을 전부 써도 부족해 퇴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쓰자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부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사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모른 채 미래를 계산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고정비 중심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만 더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 후 지출의 절반은 변동비입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여행비, 집 수리비, 손주 용돈 등은 매달 다르게 찾아옵니다. 이 불규칙성이 바로 은퇴 재정의 최대 변수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 물가가 올라가면 월급도 오르지만 은퇴 후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연금과 예금, 이자만으로는 상승하는 생활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엔 괜찮다가 34년이 지나면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고 마음의 불안은 커집니다. 셋째, 심리적 소비를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할 일이 없으니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 마시게 되더라고요. 외로움을 달래려 모임도 나가고 그게 결국 돈이었어요. 심리적 공허감은 예상치 못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은 데서 비롯된 정서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은퇴 전 우리가 세운 생활비 계획은 거의 틀립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은 월 270만 원입니다. 하지만 평균 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생활비는 200만 원 안팎입니다. 즉, 처음부터 70만 원 이상의 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5년 뒤엔 100만 원, 10년 뒤엔 15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예상은 희망이었고 현실은 수학이었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생활비를 단일 수치로 보지 말고 층별 구조로 계산하라. 즉, 생존 비생활 비행복비를 따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존비는 식비, 공과금, 관리비 등 기본 생계비이고 생활비는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같은 필수 변동비, 행복비는 취미 여행, 선물 등 선택 지출입니다. 이 세 층을 구분해두면 어느 한 부분이 늘어나도 전체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지출이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둘째, 은퇴 전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 씨 부부는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도서관에서 주 2회 강의를 하며 월 30만 원을 벌고 아내는 반찬을 만들어 이웃에게 판매하며 월 40만 원을 법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 70만 원이 부부의 불안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돈이 있어서 병원비가 나가도 통장 잔고가 줄지 않아 마음이 편해요. 퇴직 후의 수입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존감의 연료입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작게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출의 흐름을 기록하고 현실 일기를 써야 합니다.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오늘 어떤 일로 어떤 돈을 썼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고 돈을 쓸 때의 이유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소비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박 씨 부부는 이제 매달 지출을 기록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은퇴 후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지만 삶은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은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고 지출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은퇴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산기 위에 적힌 숫자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바람입니까? 진짜 계획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버틸 수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조 속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지출이 흔들리고 지출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진짜 준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은퇴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현실을 견디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상한 생활비는 착각이었다는 말은 두렵지만 동시에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획표를 다시 열어 거기 적힌 숫자 하나하나의 현실의 온도를 더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은퇴는 비로소 계획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은퇴 계획이 무너진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신호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는 구조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은퇴 후의 경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돈이 들어오는 리듬이 끊기고 나가는 돈의 패턴은 오히려 불규칙하게 커진다. 그 간극을 미리 상상하지 못하면 아무리 꼼꼼히 세운 계획도 몇 년 안에 균열이 생긴다.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쓴 돈이 많았다가 아니라 예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가 맞는 표현이다. 우리는 여전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직장 생활 중에 소비 패턴이 은퇴 후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직장을 떠난 뒤에는 시간의 여유가 지출의 여유로 바뀐다.
사람을 만나고 외출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작은 소비가 일상이 된다. 그리고 그 작은 지출들이 모여 매달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보다 돈을 쓸 때의 죄책감에서 비롯된다. 예전에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었기에 소비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자산의 소모이자 생존 기간의 단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돈을 쓰면서도 불안하고 아끼면서도 불행하다. 이 불안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역설적으로 더 큰 지출로 이어진다. 허전함을 메우려는 소비,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려는 충동적 여행, 손주에게 쏟는 과도한 선물 등은 모두 마음의 균형이 흔들린 결과다. 재정의 위기는 결국 심리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을 얼마를 모았는가로 해석하지만 진짜 준비는 얼마를 버틸 수 있는가다.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한 생활 구조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일 때의 생활비 구조는 조직이 만들어준 리듬 속에 있다. 출퇴근, 점심, 회식, 명절 보너스까지 모두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지고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고정 수입이 없으니 고정 지출부터 흔들린다. 시간은 많지만 그 시간 안에서의 소비 통제력이 약해진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돈은 더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착각의 기준이다. 사람들은 흔히 주변 친구나 지인의 생활비를 듣고 자신에게 대입한다. 그 집은 250만 원으로 잘 사니까 우리도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마다 소비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의료비 비중, 차량 유지 여부, 거주 지역의 공공요금, 취미생활, 자녀 지원 등 어느 한 가지라도 다르면 전체 구조가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내 기준으로 삼는 순간부터 계획은 왜곡된다. 결국 은퇴 생활비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형태에 맞춰야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고정비, 변동비, 선택 비용을 구분하는 일이다. 고정비는 생존비, 변동비는 생활비, 선택 비용은 행복비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연금과 이자, 수입은 고정비에만 쓰고 병원비나 경조사비는 별도의 비상금 계좌에서 처리하는 식이다. 그리고 여행이나 취미활동은 초과 수입이 생겼을 때만 허용되는 보너스 항목으로 정해두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이렇게 지출 구조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재정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수입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일과 월급이 함께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흐름이라도 지속되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안전망을 넘어 심리적 지주 역할을 한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다. 부업, 강의, 재능 기부, 소규모 자영업 등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한다. 자존감이 유지될 때 소비는 조절되고 조절된 소비는 다시 삶의 균형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록이다. 돈을 관리하는 일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이해다. 왜 이 돈을 썼는가? 어떤 감정에서 소비가 발생했는가를 기록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보다 나를 지탱해주는 지출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가계부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다. 이 대화가 쌓이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생기고 기록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은퇴 후의 삶을 돈이 줄어드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모든 게 힘들어진다. 반대로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시간으로 본다면 돈은 삶의 속도에 맞춰 조정된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속도다. 빠르게 쓰면 빨리 줄고 천천히 쓰면 오래 간다. 하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려면 마음의 평정이 필요하다. 불안한 마음은 늘 과속한다. 반면 안정된 마음은 천천히 달린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즉 느린 속도를 배우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은퇴 후 얼마나 필요할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로. 누군가는 월 200만 원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400만 원으로도 불안할 수 있다. 기준은 돈이 아니라 만족의 구조다. 자녀 지원을 줄이고 집 규모를 줄이고 소비의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재정은 단단해진다. 결국 은퇴 후의 재정 안정은 수입이 아니라 선택의 절제에서 온다.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퇴란 수입의 종료가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리듬으로 살아왔다. 이제는 스스로 그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그 리듬 속에서 돈은 다시 살아난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당신이 어떤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다. 돈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지탱하는 것은 삶의 질이다. 돈이 적다고 삶이 좁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계획이 현실을 외면할 때 삶은 쉽게 흔들린다. 지금의 계획표에 현실의 온도를 더하고 거기에 감정의 속도를 맞추라. 그때 비로소 숫자가 당신의 편이 된다. 결국 은퇴란 돈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돈은 쌓을수록 불안하지만 기준은 세울수록 단단해진다. 은퇴 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 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불확실함을 감당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노후의 자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은퇴 후의 진짜 계획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가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 시간을 감당할 힘이 바로 삶의 지혜이고 그것이 곧 노후의 품격이다.